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또 모아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협상을 마무리하고 10일 이틀째는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면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 수출 통제 완화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중국과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은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는 데 합의하면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짧고 강한 악수를 나누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곧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히토류가 대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분기별 역성장 가능성도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한은은 미국, 호주, 영국 등 잠재 성장률을 회복한 나라들을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 체력 저하와 체질 개선 필요성과 역성장 빈도 증가에 따른 경기 대응과 구조개혁 기뇨를 주제로 2개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30년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의 하락폭은 6%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94년 약 8%였지만 현재는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낙폭이 두 번째로 큰 칠레는 5.5%포인트 하락했고 일본은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즉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하락폭과 속도는 유독 가파른 편입니다. 2014년 4.6%였던 역성장 확률은 지난해 13.8%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에 따른 성장률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잠재 성장률이 낮아져 마이너스 성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한은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 기업 육성,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산율 제고와 외국 인력 활용 등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채 가격은 반대로 하락했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이 같은 재정 확장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8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보다는 약간 내렸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말 10년 만기 금리는 연 2.563%였습니다. 현재 금리는 이보다 0.3%포인트 이상 높고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 이유는 공급과 수요 문제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김진아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까지 확정된 국채 발행량은 약 20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2차 추경이 약 35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면 국채 발행량은 242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채권 금리는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출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와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실태조사 결과가 부족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르면 도급제 등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행령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노사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연구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라며 적극적 법 해석으로 보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고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 류기정 전무는 특고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사는 다음 회의부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구인 배수는 0.3일을 기록하며 5월 기준으로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8만 명입니다. 작년 동월보다 18만 7천 명,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5만 4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67만 명으로 작년보다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1조 1,800억 원으로 3%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은 건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지급자가 12,3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불확실성과 계절 요인이 실업급여 지급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직자는 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